자, 예,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뉴스공장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다스베이스에서도 하고 이렇게 홍사원 KBS 홍사원 요 정도로 지금 방송을 지금 최대한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있는데 그 청취자들 중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2달 만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결국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 방송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상황에 대한 진단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학을 하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웜하트. 가슴은 따뜻해야 되죠. 경제라는 것은 경세 재민의 준말에 하듯이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그러니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경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쿨해야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 머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밑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념도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진실하지 않은 이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도구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익에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실용이요. 현실에 그러니까 그것이 부합하고 현실에 그러니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이 실용 이런 게 그러니까 이념을 기반을 하되 이거 이념은 진실과 국익과 실용이 그러니까는로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이 채워지는 그런 이념. 예? 그리고 그러한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현 상황 어려움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인식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의 어려움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구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건 전 지구적인 어려움이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 지구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런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2년 전에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2020년 우리가 3월, 4월 달에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겪었잖아요. 그런 팬데믹을 우리가 사실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는 그렇죠? 근데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성과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팬데믹 상황에서 2002년 2분기의 성장률을 한번 봐보세요. 성장률을 보게 되면 미국도 마이너스 8.9%, 독일이 마이너스 10%,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다 두 자릿수로 마이너스 곤두박질 쳤었잖아요. OECD 평균이 마이너스 10.4%였는데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3%로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선방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는 경제가 그러니까 추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싱가포르조차 마이너스 13.2%. 그렇죠? 2020년 한 해 전체를 보더라도 보게 되면 한국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도 안 되는 정도로 인해서 방어를 했다 해가지고 이 팬데믹을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팬데믹을 겪었지만은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위기를 관리하는 건요.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전쟁으로 전체 지구가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 지적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어렵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라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지금 대한민국만 어렵냐? 다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죠. 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기를 전환으로 시키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위기가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2달뿐이 안 됐죠. 2달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첫 단추 잘못 끼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위기와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와 관련해서 대내적으로는 높은 가계부채,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하나의 팩트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평상시에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채무 관리, 가계부채 관리 실패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 가계부채는 부동산 정책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방송에 나가서 당시에 이제 최경영 경제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최백은 TV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었다고. 제 방송 쭉 들으신 분들 과거 방송 동영상 찾아보세요. 다 있으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가계채무는 분명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인할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한 것이 우리나라만 오른 거냐? 전 세계적으로도 다 많은 나라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것도 사실의 팩트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 풀렸거든요. 엄청 풀렸었는데. 근데 엄청나게 풀렸어도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가격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팬데믹에서 우리가 굉장히 선방을 했듯이요. 예? 관리할 수도 있어요. 예? 가격 상승을 그러니까 최소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는 실패했다고 저는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려면은요, 지금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려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높았느냐? 정부가 그러니까는 돈을 안 써서 그래요. 정부가.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재인 정부 때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정부가 돈 쓰는 것도 막 비난했잖아요. 정부 부채 아주 급증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채무는요, 제가 최백은 TV 그 커뮤니티 라인에 게시판에다가도 제가 자료 올렸잖아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라고.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은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연평균으로는 더 적게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그러니까 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국제 비교를 해야 되죠.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채무가 거의 안 증가했어요. 상대적으로요. 아주 조금 증가한 거예요.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는 가계가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실패를 공격하려면은 그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정부 채무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안 증가한 거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 채무도 그러니까 무슨 뭐 수백조, 천조가 증가했던 이런 소리들 하면서 가계 채무 둘 다 얘기하는 건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뭐냐면은 진영 논리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채무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적게 증가했고요. 더 적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국제적으로도 팬데믹 기간은 훨씬 적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예? 그럼 수치를 가지고 저하고 한번 토론할 사람은 얼마든지 오세요. 제가 대응해 드릴 테니까는. 제가 하도 이 얘기해가지고 정부 채무랑 가계 채무에 대한 데이터는요, 저만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무역적자가 대외적으로 무역적자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무역적자의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사실 무역적자는 사실 외환위기 이전에 굉장히 무역적자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했죠.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거의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빼놓고서는 무역 흑자 기조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돼집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12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무역 적자로 이제 그러니까 무역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는데요.
연초에 나타났던 적자에서는요, 이 석유 가격 폭등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근데 뭐냐면 4월달 이후부터는, 특히 3월달 이후부터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적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주로 우리가 자원을 많이 그러니까 수입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는요. 네? 자원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의 적자가 크게 증가를 해요. 이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후에요. 그게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뭐 이전부터지만은 흑자를 쭉 중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해왔는데, 이게 최근에 무역 적자로 전환되어져요. 중국에 대해서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전에 무역 적자 국가였었거든요. 그때 무역 적자를 주도했던 것이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입니다.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고 있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죠. 1876년에요. 예? 개항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요. 그게 바로 식민지 유산이에요. 식민지 유산입니다. 예? 식민지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대일 무역 적자가 외환위기 전에는 대한민국 무역 적자를 주도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 흑자가로 바뀌게 된 것은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흑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전환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무역 흑자국가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로 전환됐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아주 새로운 현상입니다. 새로운 현상이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5월 6월 달에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무역 적자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왜 그럽니까? 무역 적자가 커지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무역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성장이 그러니까 둔화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뭐냐면은 외환 보유고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비관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무역 적자로 전환되게 되면은, 그렇죠? 더군다나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역 적자라고,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불안한 시선들이 바로 그러니까요. 예? 자, 채무에 대한 인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계부채가 보시게 되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는 GDP 대비 11.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나머지 G7 국가들 보세요. 싱가포르 봐보세요. 0.5%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어요. 예? 절대적인 규모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높지만은, 증가율이, 가계채무가요. 예? 미국은 2.7. 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부 부채를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6.6%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어요. 예? 6.6%포인트뿐이. GDP 대비로요. 근데 싱가포르 얼마예요? 한 21%포인트나 증가했어요. 예? 이런 수치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번 보여드렸고, 이게 팩트입니다. 예? 정부가 돈을 안 쓰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한 거예요. 가계부채가. 밑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671조 원. 엄청나게 증가했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 근데 정부 채무는 288조 원뿐이 안 증가했어. 예? 정부 채무가 그러니까 가계부채보다 적게 증가한 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3,800조 원 증가했는데 정부 채무는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넘어. 싱가포르만 해도 보게 되면은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 정부 채무는 그것의 몇 배요? 그것의 거의 100배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100배 이상이죠? 268조 원이 증가했어요. 예? 정부 채무를 이렇게 많이 증가시키다 보니까 가계 채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린 거꾸로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가계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채가 크게 증가한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 채무 비판할 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정부 채무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무역 수지도 한번 봐보세요.
2021년도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쭉 수치를 제가 해놨잖아요. 중국은 보게 되면은 21년도에 무역자가 139억 달러였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가 293억 달러인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무역자를 실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보게 되면은 2억, 26억, 30억, 6억 하다가 5월달에 마이너스 11억, 마이너스 12억으로 줄어들잖아요. 예? 무역 적자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요. 22년 5월달, 6월달에요. 예? 가로 안에 밑에 있는 수치가 지난해 같은 달 저겁니다. 줄어들었었잖아요. 플러스라 하더라도 4월달까지 흑자를 하더라도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세요. 무역 적자가 쭉 마이너스로 계속 행진하잖아요. 행진하는데 작년 그 밑에 있는 게 작년 같은 달입니다. 같은 달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했잖아요. 적자 규모가. 그래서 무역 적자를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주도하는 것이 석유 가격 급등도 있지만은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무역 수지가 악화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수치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치가. 이거를 그러니까 외면하시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된다. 왜 근데 그게 5월달, 6월달에 예? 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거 그렇다 쳐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요 관리를 어떻게 했나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5월달, 6월달이 바로 뭐예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이렇게 전환되냐 이거예요. 예? 전체 무역 수지도 그러니까 적자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올해 들어와서요. 예? 그러면 그래요. 일부 전문가들조차 보게 되면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오른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들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예? 자, 우리나라 먼저 환율을 보게 되면요.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한 800원대에서 이렇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1달러당요. 800원대에서. 그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진정되고 좀 난 다음에 지난 한 20년 동안의 환율은요. 1달러당 1,100원에서 1,200원이 평균적인 구간이었어요. 1,200원을 돌파한 게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3번 있었어요. 한 번이 언제냐면 2001년도 소위 닷컴 버블 미국이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2000년대 처음 겪었던 게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요. 2001년도에요.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니까 뭐 2003년도에는 카드 사채도 터지고 뭐 이런 시기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니까요. 그다음에 최근입니다. 최근은 그러니까 1,200원 돌파하고 1,400원까지 돌파해서 오늘 그러니까 1,311원 12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예? 1,300원대가 완전히 지금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환율에 대해서도요. 환율 한번 봐볼게요.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들어와서요. 2월 23일이 언제냐면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입니다. 러시아가요. 2월 24일에 침공했죠. 그러니까 침공 바로 전날이죠. 2월 23일까지는 우리나라 환율이요. 기존에 그러니까 환율 구간에 있었어요. 1,200원 안에요. 1,100원에서 1,200원 안에서 형성됐어요.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는요. 그다가 러시아 침공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올라간 게 얼마나 올라갔냐면요. 9.9%가 그러니까는 상승했는데,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9.9% 한 10% 하락한 거죠. 하락했는데 이것 중에서 5.5% 그러니까 한 55%잖아요. 55%가 6월달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게 하락했어요. 네? 6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원화 가치가의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6월달 이후라는 것은 윤석열 주가 출범하고 난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 유로화도 많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달러 가치가 워낙 강세에 오르니까 엔화 가치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더 많이 떨어졌죠. 그건 알아요, 저도요. 아는데 먼저 유로화 엔화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한번 싱가포르 달러 봐보세요. 싱가포르는 달러는 3.0% 하락 안 했어요. 같은 기간에. 우리의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중국 위안화 6%, 6.2%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루피아, 인도네시아. 아니, 저는 인도네시아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던데,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5%뿐 하락 안 했어요. 네? 5%뿐 하락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거예요. 우리나라 통화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유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요. 유로. 먼저, 제가 한번 유럽 경제 얘기하면서 한번 소개했죠. 유럽은 유로존 위기 이후에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환율로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유로화를 그러니까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는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못지않게 양적완화를 계속했던 것이고, 금리도 그러니까는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3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 예? 제가 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예금금리,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앙에다 예금할 때, 예치할 때 적용하는 거는 마이너스 0.5%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6월달까지, 지난달까지 계속 양적 완화를 했던 곳이에요. 금리가 그러니까 바닥일 뿐만 아니라, 금리가 그러니까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일 뿐만 아니라 돈을 계속 6월달까지 찍어냈던 나라예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언제부터 강세를 보인지 아세요? 원래 3월달 이후부터입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3월달부터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작년 8월달부터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지금까지요. 전혀 안 올렸잖아요.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25일인가 지금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지금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금리 이제 인상을, 그것도 뭐냐면 예치금리 마이너스 0.5%를 제로금리로 예? 올리는 정도. 제로금리로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도 유로화 가치가 다시 조금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유로화 가치가 9.8% 우리랑 비슷하게 하락했어요. 오랫동안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워낙 우리나라 돈만 하락한 거 아니지 않냐는데, 경우가 틀리죠. 유럽은 금리를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동안에 돈을 계속 찍어냈습니다. 양적 완화를 계속했어요. 6월달까지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유럽은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뭡니까요?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가 간 데가 유럽이에요. 유럽이잖아요.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유럽은 경제도 안 좋은 거야. 1분기에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1분기에요. 경제도 안 좋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부터도요. 그러니까요. 유럽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금리도 못 올리고 양적 완화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예?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유럽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도 안 올리고 양적 완화도 중단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떨어지죠. 예? 이 환율 차이는요, 결국은 뭐냐면 금리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예? 유로화 가치가 그러니까는 1달러 대 그러니까는 1유로 대 1달러 밑으로까지 잠깐 한시적으로 좀 떨어졌던 게, 예? 페러티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까지 잠깐 보도 나왔잖아요. 한 이유가 유럽 중앙은행이 6월달까지 계속 돈을 찍어댔었어요. 찍어대고 금리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고 이런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엔화는 또 유로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죠. 엔화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엔화 가치가 지금 그러니까 거의 20%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와서요. 138행을 지금 돌파하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140행 돌파하는 것도 멀지 않아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고, 옛날부터 얘기해왔지만은. 그런데요, 일본은 뭡니까요? 금리를, 여러분 금리 2016년 2월달부터 일본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그러니까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나라예요. 0.1%요. 마이너스 0.1%. 그래서 단기금리를 일본 중앙은행이 뱅크 오브 저펜이 설정을 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0.1에서 0% 사이.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금리의 기준은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
정부 채권에 그러니까 만기 10년이 되는 그것에 그러니까 채권금리는 0에서 0.25%. 그건 0%로 그러니까 목표치를 0%로 설정해 놓고 올라도 0.2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이 정책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걸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일본도 그러니까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증가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올리고 있는 겁니까? 일본은 금리 올리게 되면요. 재정 부담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이 걱정스러운 나라인 것이고요. 정부 부채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이자 부담 때문에 이걸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뭡니까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채권 가격이요. 이 채권을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비롯해가지고요. 일본의 시중은행들,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즉,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못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못 올리게 하려면은 그 채권을 그러니까 막 사들여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채권을 사들여야 되는 거야. 사들이려니까 돈을 푸는 게 아닙니까? 돈을 푸니까는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예?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리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전혀 안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금리를 목표하는 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까는 엔화 가치 폭락을 이거를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에 그러니까 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이거를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막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하나도 안 올린 나라들이잖아요, 둘 다요. 예? 돈을 계속 찍어내는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원화 가치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합니까? 그건 굉장히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쫙 대비시켜놓고 이렇게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이 한 중간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건 전문가도 아니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차이를 아셔야지 국가들마다요. 그렇죠?